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여행 및 단편 작가로 매우 서술적인 산문 스타일로 유명한 윌리엄 샌섬입니다. 샌섬은 191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의 많은 영향을 받아 그의 작품은 영국의 전통적 소설의 흐름에 속하여 사회 풍속을 그리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의 섬세한 감정의 뉘앙스를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기나피주 잔을 통하여입니다. 바람을 피는 아내의 증거를 찾는 사내의 심리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기나피주 잔을 통하여 윌리엄 샌섬.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으나 장은 내가 햇볕을 쬐 수 있도록 맞은편 그늘 쪽에 앉았다.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는 이 집 카페의 천막 그림자가 드리워져 장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 놓았다. 담배꽁초는 백금빛을 내며 타고 있었고 그늘 속에는 파란 유리병이 기분 나쁜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선창 쪽에서는 다 낡아빠진 스웨터를 걸친 선원 한 명이 햇볕에 땀을 흘리며 기름통을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하게도 키가 큰 세 명의 아이들은 나무로 만든 공으로 볼링 게임을 하고 있었다. 길 한복판에는 잿빛 털로 덮였으나 삐쩍 마르고 나이가 들어 색바랜 파란 눈의 개 한 마리가 파리를 쫓으려고 앞발만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도 보였다. 먼지가 앉은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는 한 할머니가 한가롭게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이것뿐이었다. 마을 뒤에 있는 종탑에서는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시간은 오후 3시. 낮잠을 잘 시간이었다. 길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띌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에 새까만 코트를 걸친 한 사나이가 나타나 사람들이 별로 없는 카페의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마을의 사무원 같기도 하였고 혹은 변호사 같기도 하였다. 장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웨이터, 파스타를 시켰더니 기나피나 가져다 주고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주 거만하단 말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나는 말해주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아마 아내가 출산 중일 텐데 이렇게 웨이터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럴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장이 투덜거렸다. 그래도 지금은 웨이터잖아. 손님에게 친절해야 한단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자넨 우선 저 웨이터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는 셈이야. 저 웨이터도 사람이란 점을 인정해야 하네. 조금 불친절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걸세.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닦고 있는 모습을 가정하세.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하겠지. 저기 자동차를 닦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지만 자동차를 닦고 있는 사람은 정작 자기 애인에게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것은 차를 닦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에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은 청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차를 닦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는 보다도 겸손해야 하네. 적어도 우리는 저기 사람이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일세. 나는 이렇게 말한 뒤 잔을 들어 기나피주를 입속으로 흘려넣었다. 그런 다음 햇빛 쪽으로 잔을 향한 채 그 너머로 시선을 주었다. 이 카페에서는 기나피주를 파란 잔에 따라서 팔았다.
나는 이 파란 잔 속에 잡힌 이제 막 들어온 낯선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방금 들어온 사람을 보게 나는 말을 계속했다. 저기 앉았군. 별나게도 검은 코트를 걸쳤는데 이름은 아리스티드 푸저레라고 하네. 나이는 40세. 이 코르시카 작은 마을의 변호사이고 6개월 전에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았지. 우리 아리스티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세. 피나피주 잔에 잡힌 모습은 어두웠다. 생기가 달아난 탓이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색소가 바래게 되자 자연히 그림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면 어딘지 출처는 모르지만 태풍이 밀어닥쳐 갑자기 어두운 구름으로 우리들의 세상을 일시에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몇 마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잔은 이미 내려놓았다. 그러나 눈앞의 모습은 전혀 밝아 보이지는 않았다. 햇빛은 구름에 가려 없었지만 우울한 푸른빛은 여전했다.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실제로 태풍이 몰아닥친 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기나피주 잔의 색깔로 세상이 잠시 이상하게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나는 단지 일시적인 환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섭기까지 한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얘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저 프레저 씨는 자기 아내와 옥세리에서 온 떠돌이 장사꾼이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 이야기부터 하기로 하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아마 이웃 사람이 기뜸해 죽었거나 누군가 투서를 던졌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서 자기도 모르는 양말짝 하나를 발견했던가 그랬을 거야.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났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푸저레 씨가 취한 행동일세. 그는 그 남자를 찾으러 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누라를 탓하지도 않았지. 푸저레 씨는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받은 충격은 푸저레 씨를 두 가지 방향으로 영향받게 하였네. 하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공허한 상처를 만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 사실을 비밀로 남겨둠으로써 나중에 무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푸저레 씨의 아내는 아주 강한 개성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들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지. 그러나 이제 푸저레의 손에는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들려 있어서 아내의 위치를 하루아침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쥔 셈이었지. 이제 그가 아내의 부정을 폭로하기만 하면 그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감에 넘치던 그녀의 눈빛은 죄의식으로 흐려질 것이며 목소리도 용서를 비는 뜻으로 떨리게 될 판이었다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름대로 자신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지. 나는 이 이야기를 이상하리만치 막힘없이 해나갔다. 보통 때 같으면 아마 더듬거리며 이야기했을 것이다. 거기에 다른 요소들을 생각해 보느라고 잠깐 동안 멈추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를 책을 읽듯 서슴없이 말해나갔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말하는 얘기에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기나피주 잔의 희미한 빛깔이 아직도 눈에 띄었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그들 부부는 시장터 근처에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었지. 푸저레는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층과 3층은 가정집으로 이용했어. 푸저레는 자기의 사무실을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지.
이 사무실은 그에게 있어 성역 중에 성역이었기 때문에 아내까지도 문을 두드려 남편이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단 말이야. 그의 사무실에는 아주 커다란 책상이 하나 있었어. 마호가니로 만든 이 책상은 아주 무겁기도 해서 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는 뜻도 있었지. 아내의 부정을 발견하고 한 2주일쯤 뒤 푸저레의 책상에 반을 치워버렸네. 오래된 서류들은 모두 단단한 상자 속에 처박아 버렸지. 그리고 정리함 8개와 책상 서랍 3개를 비워두었다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행동 개시였지. 즉, 아내의 부정에 대한 증거물을 여기다 보관해 두기로 마음을 먹은 걸세.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날 증거까지도 이곳에 보관할 예정이었지. 이미 사립 탐정까지 고용할 결심이었으니까. 푸저레가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 이미 내가 말한 대로 푸저레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아프게 느꼈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에도 상처를 많이 입었단 말일세. 그의 아내가 몸을 애지중지 않았던 것이 벌써 수년이나 되었다네. 아내는 아직도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있었지만 처음에 그가 아름답게 느꼈던 몸매는 시간이 지나자 시들어 버렸던 것이지. 그러나 푸저레는 예전의 아름다운 몸매에 대해 가졌던 기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질투심이 더욱 강했던 거야. 그리고 아직도 그녀의 몸매 어디엔가 예전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했다네. 밤이 되어 잠이 든 아내를 곁에 두고 침대에 누워 프레저는 어둠 속에서 떠돌이 장사꾼이 아내를 애무하는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괴로워하기도 했지. 그 괴로움은 자신이 만든 것이었으면서도 새로이 또 다른 연상을 해보느라고 애쓰는 사람도 바로 그 자신이었어. 처음에 그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어쩔 수 없이 매저키스트의 기쁨 같은 것으로 바꾸었지. 바로 그런 이유로 사립 탐정을 고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타이르기도 했지. 아내의 부정은 단 하룻밤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기도 했네. 그는 계속해서 아내의 새로운 부정을 밝혀내기를 원했지. 그러한 새로운 부정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사립탐정이 새로운 부정의 근거나 소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자 그는 다시 실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네. 또 몇 주가 지나자 그는 아주 새롭고 흥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었지. 우선 그는 아내 방에 맞는 열쇠를 또 하나 마련했지. 그리고 아내 방에서 아내의 편지를 찾아내 읽어보았다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순 없었어. 단 하나. 그것은 떠돌이 장사꾼의 사진 한 장과 그가 남긴 짧은 편지 하나뿐이었지. 이것만으로도 푸저레는 몇 시간이나 즐거워했다네.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을 골라 1시간씩이나 그 편지를 읽었다네. 방문을 잠그고 책상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지. 그의 모습은 새 둥지를 뒤지거나 사탕을 찾아서 찬장을 뒤지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지. 푸저레는 때때로 책상에 말없이 앉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생각해 보곤 했지. 그리고 2시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사립탐정이 올린 보고서를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떠돌이 장사꾼의 사진을 들여다보기도 했으며 편지도 읽어보았지. 그와 그의 아내와의 사이에 새로운 일이 없었나 해서 무엇인가 찾아내려고 애썼다네. 때로는 피가 끓어올라 관자놀이가 뻐근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해하기도 했지.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거닐며 당장 떠돌이 장사꾼을 잡아다가 결판을 내려고 결심한 적도 있었다네. 반면에 마음은 침착하게 가라앉고
관대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동원하여 떠돌이 장사꾼을 동정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았지. 결국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점만은 똑같지 않느냐고 생각해 보기도 했지. 그리고 어느 날인가 아내에게 부정의 사실을 알고 있노라고 폭로하는 광경도 그려보았다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이미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보냈지. 어떤 방법을 궁리해 보아도 이제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 그리고 아내의 부정 때문에 자신이 겪은 고통을 생각해 볼 때마다 둔한 마음에 눈물이 나오기도 했다네. 이 모든 감정들은 그는 또한 즐겁기도 했지. 그리고 자신이 겪은 정신적인 고문을 더욱 세련되게 미화시키기 위해 푸절에는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늘 비난하였다네. 보통 때라면 푸절에는 아주 침착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자신도 자신의 행위가 비열하다는 생각을 갖기도 했다네.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자신이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음도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일세. 자신을 속인 아내를 속이기 위해서 그는 비열하고 전혀 관대하지 못한 방법을 택했지. 푸절에는 그 점에서 자신을 비난했다네.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즐기면서도 푸절에는 스릴감도 느끼고 있었지. 바로 모험을 하는 듯한 스릴감이었지. 그는 사실 모험을 하는 중이었으며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도박하는 심정이었지. 예를 들자면 아내가 바로 옆방에 가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얼른 아내의 가방을 뒤져보기도 했고, 아내가 치마를 입고 나오려는 순간까지 가방 뒤지는 일을 계속했지. 그의 손은 무척 민첩했고 머리는 늘 긴장하고 있었다네. 그러나 주가 지나고 달이 바뀌게 되자 그의 태도는 위험한 광인의 태도로 발전하고 말았지. 아내의 부정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때문이었다네. 푸절에는 이 사건의 중요성이 점차 퇴색해 가지 않을까 걱정했어. 아내의 부정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던 비밀로 누릴 수 있는 위치가 점점 약화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에 대한 분노도 점차 사그라들었지. 점차 그는 마치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먼 곳을 잘못 보지나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네. 사건의 중요성이 퇴화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더욱 극성스러워졌다네. 이웃 동네의 볼일 때문에 잠시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즉시 집안의 재떨이까지 뒤져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네. 어느 날은 피우다만 씨가꽁초를 발견하기도 했겠지. 그는 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의자의 쿠션이나 커튼까지 모두 냄새를 맡아보면서 혹시 다른 남자의 머리기름 냄새나 담배 피우는 흔적 같은 것이 없나 살펴보기도 했고, 또한 예전과는 달리 세면대에서 하던 면도를 욕조에서 하기도 했다네. 세면대는 욕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이는 세숫대야의 구멍에 혹시 자기의 수염이 아닌 다른 남자의 수염이 있지 않나 살펴보기 위해서였지. 그리하여 업무차 밖에서 밤을 샐 때면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장 욕실로 들어가 문까지 걸어 잠그고 비누질을 하여 세면대에 구멍이 낀 때를 깨끗이 닦아 놓기도 했다네. 때로는 면도날을 싸두는 종이까지 펼쳐서 샅샅이 조사해보기도 했다네. 언젠가는 자기 면도날에 다른 남자의 수염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아내는 정부에게 무심코 그의 면도날을 빌려줄 수도 있을 테니까 그의 광기는 더욱 심해져 갔지. 그럴수록 푸조리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그럴수록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고 배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 그는 때로 아내에게 시골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가보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네. 그래놓고 집 밖에 몰래 숨어 집안을 지켜보기도 했지. 막 노동꾼이 몰리는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혹은 집 밖의 조그만 골목의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네.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마을의 호텔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었어. 이 때문에 돈도 많이 쓰게 되었고 자신의 직업도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을 수 없었지. 어느 때에는 아내에게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놓고는 먼 곳에 볼 일도 다 마치지 않은 채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지. 왜냐하면 아내가 예상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갑자기 들이닥쳐 보려는 생각 때문이었지. 그럴 때마다 그는 기대감에 한껏 들떠 있었다네.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사내가 집안 어느 곳엔가 숨어 있으리라고 상상까지도 했어. 아내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심 회심의 미소까지 지었다네. 그는 아내에게 이것저것을 찾는다며 아내가 스스로 모든 방과 옷장을 열어보도록 시키는 일에 재미를 느꼈다네. 때때로 그는 떠돌이 장사꾼과 같은 이름을 가진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아내의 동정을 살피기도 했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가 옥설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내에게 귀뜸을 하기도 했지. 그럴 때면 아내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가 남편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이라고 느꼈다네. 아, 마누라는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구나. 아울러서 그는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결혼한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도 가져보았다네. 약 2달 전 푸절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었지.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진 푸절에는 갈부집을 찾았다네. 유리 구슬로 만든 커튼을 열어 젖히면 창녀 하나를 꿰어차고 계단을 올라간 것일세. 그 후 일주일 내내 밤마다 갈부집에 들렸지. 그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만족을 대신 얻었어. 불결하기 짝이 없는 욕조에서 목욕을 하기도 했으며 더러운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네. 언제나 여자는 추리하고 늙은 사람만 골랐지.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 우선 그러한 행위는 억지로 하는 짓이었으며 계속 반복하는 데에도 곧 실증이 나버렸어.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아내가 자신이 갈보집에 드나드는 것을 눈치채지는 않나 염려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된다면 입장이 다시 바뀌는 셈이었지. 그렇다면 아내의 위치는 다시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푸절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해내고 말았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어. 그 생각을 떠올린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도 멋진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방법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더라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 아마 죽을 때까지 생각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해낸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네. 스스로 옥소래로 가서 떠돌이 장사꾼을 만난 뒤 흉금을 털어놓는 친구로 만든다는 계획이었네. 그렇게 된다면 그 떠돌이 장사꾼을 항상 곁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네. 그 방법이 사진만 쳐다보는 쪽보다 더 나은 방법이었지. 또 달리 생각해보면 그러한 방법으로 아내의 부정에 대한 새로운 증거도 찾을 수 있었을 걸세. 아내가 단 하룻밤 만에 실수를 저지르고 후회하는 빛이 보인다면 관대한 남편의 자격으로 너그럽게 용서하리라는 것이 그의 계산이었지. 그러나 걱정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야. 아내가 이 사내와 짜고 자신을 속일 우려도 없지 않았으니까. 그것 또한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였지.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내와 아내는 다시 정을 통하지 말라는 법도 없었고, 그런데 푸절에는 방금 옥서리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네. 그곳에서 4일이나 호텔에 묵으면서 그리고 읍내 사무실에 확인해 본 결과로 그가 알게 된 사실은 그 또돌이 장사꾼이 5달 전에 결핵성 신장염으로 사망했다는 것일세.
결국 푸절에는 죽은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셈이지.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고 더더욱 어떤 여자를 건드렸다고 떠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어느 면에서 보면 그의 아내는 과부와 마찬가지였지. 결국 아내는 결백한 것이 뚜렷해졌지. 푸절에는 이제 막 정거장에서 오는 길일세. 커피를 마시려고 이곳에 들렸지. 칙칙한 검은 코트를 걸치고 저기에 앉아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비밀을 생각하고 있네. 이제 푸저레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얘기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몰랐다. 바로 그때 햇빛이 다시 찾아들었다. 기나피주 잔의 파란색도 금방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공기도 밝게 느껴졌다. 그 순간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나이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테이블 바로 앞에 땅을 잠시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재빨리 손을 들어 그의 귀에다 갖다 대었다. 그리고 한 방의 총소리. 그의 몸이 허망하게 테이블 위로, 이어 테이블 밑 땅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한 자루의 검은 피스톨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다. 어떠셨나요? 우선 작가의 놀라운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하고 자세하고 서술적 설명이 아니라 대화로 이루어진 것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바람핀 증거를 찾으려 모든 방법을 착안해 안간힘을 쓰는 남편이 어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소설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작품의 내용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듯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내가 바람을 핀 남자를 계속 남편은 떠돌이 장사꾼이라고 표현하죠. 혹시 남편은 떠돌이 장사꾼이라고 하는 겉모습에 미리 짐작하여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떠돌이와 바람을 핀 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혹시 의심하지만 증거를 못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찾으셨나요?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